안녕하세요. 크립토TV입니다. 오늘은 험한 꼴을 보고 있는 한 대형 코인의 현황과 그럴 때 만약 매수했다면 그 이후의 수익률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더리움의 굴욕이 최근에 만만치 않은 것 같습니다. 최근에 잠깐이긴 하지만 시가총액 3위로 떨어졌었죠. 그러면 누가 2위로 올라왔느냐? 바로 스테이블 코인 회사인 테더가 시총 2위 자리를 잠깐이나마 차지를 했었습니다. 근데 차이가 얼마 되지 않아서 186 빌리언, 184 빌리언, 뭐 이렇게 1 빌리언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서 언제든 왔다 갔다 할 수는 있지만 아무튼 시총 2위를 내줬다는 게 이게 흔히 있는 얘기가 아니거든요. 굴욕을 당하고 있다. 그리고 또 하나 6월 26일자 기사였는데요. 이더리움을 보유했던 고래들이 모두 손실 중이다. 7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다라고 하는데 글쎄요. 모두라는 말은 조금 제가 볼 땐 과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모두가 손실이 아니라 그룹별로 나눴을 때 그 얼마 이상 들고 있는 그룹들이 평균적으로 손실을 이렇게 보고 있다. 이거를 나타낸 거지 모두가 손실은 아니다. 좀 더 살펴보면요. 19년 이후에 지금 아무튼 처음 있는 일이라고 합니다. 2022년 그렇게 1년 내내 힘들었을 때도 10만 개 이상을 보유했던 이더리움 고래들이 수익 상태를 유지했지만 이제 그룹별로 나눠 볼 때 1000개에서 10,000개 이하의 이더리움 보유자 그룹은 26%가 평균적으로 손실이다. 그리고 만에서 10만 개 보유자들은 21%가 평균 손실, 10만 개 이상의 사람들도 5% 정도는 손실을 보고 있다. 그럼 95%는 사실 플러스라는 거거든요. 근데 손실을 그룹별로 나눠 볼 때 이제는 안 보는 그룹은 없다. 뭐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과거에 이렇게 아무튼 이더리움 고래들이 손실을 보던 시기는 정말 시장 바닥이 나왔던 때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힘든 구간은 어찌됐든 맞는 것 같습니다. 뭐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사실 시총 2위면 그래도 나름 대형 코인인데 뭐 재단에서 뭐 운영이 문제가 있다. 뭐 가격을 신경 쓰지 않는다. 핵심 개발자들이 퇴사했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자, 그러면 일단 과거에도 이런 굴욕이 또 있었는지를 한번 알아볼 텐데요. 이게 날이면 날마다 오는 굴욕이 아니고요. 지금까지 딱 한 번 있었던 굴욕입니다. 근데 지금과는 조금 다른 게 2018년 초에 지금은 뭐 저점 근처라고 하는데 이때 당시는 고점 근처에서 그런 일이 있었다. 그럼 그때는 누가 제꼈을까요? 모두가 잘 알고 있는 XRP가 이더리움을 잠깐 제친 적이 있었습니다. 한 3일에서 4일 정도 제쳤던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러니까 뭐 작년에도 XRP가 뭐 5천 원 근처를 두 번이나 왔다 갔다 하면서 나름 즐거웠긴 하지만 2017년도 급등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정말 엄청난 이때는 전 한국이 뭐 리플 포모에 빠져 있었잖아요. 그래서 2018년 초에는 XRP가 급등을 해서 이더리움이 잡채 약세라고 써 있지만 이거는 챗 GPT가 틀린 것 같고요. 이더도 올랐지만 XRP가 너무 심하게 올라서 잠깐 역전이 된 적이 있었다. 근데 올해는 스테이블 코인의 발행량이 늘어나면서 이더리움을 포함한 모든 코인은 떨어지고 스테이블 코인만 성장하는 작년부터 지니어스다, 뭐 서클이다, 그리고 클래리티에도 스테이블 코인 이자가 관건이죠. 그러니까 스테이블 코인은 키워주면서 코인 시장이 떨어졌기 때문에 테더가 제껴버리는 현상. 그러니까 조금 뭐 저점 근처에서 일어났는지 고점 근처에서 일어났는지 요거는 좀 차이가 있을 수 있겠다. 근데 정확히 제가 알아보니까요. 2018년 1월 4일 무렵에 XRP가 한 3일에서 4일 정도 잠깐 이더리움을 제쳤다라고 합니다. 기억나시겠죠? 이때 투자하셨던 분들은 아마 코인을 하셨다면 리플을 안 사신 분들이 거의 없을 만큼 한 4,800원, 900원까지 갔던 기억이 납니다. XRP의 급등에 이더리움이 잠깐 이제 자리를 내줬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런 굴욕의 순간에 샀다면 근데 굴욕이라고 하기도 좀 그래요. 왜냐하면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거는 고점 근처거든요. 심지어. 그럼에도 이 굴욕에 샀다면 그 이후에 수익률이 어떻게 됐을지도 제가 한번 조사를 해봤는데요. 그러니까 시총 3위로 떨어졌던 그 순간에 샀어도 그래도 중장기적으로 보면 꽤나 순탄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18년 1월 4일에서 8일쯤에 만약에 이더리움 그 굴욕의 순간입니다. XRP가 잠깐 2위를 차지했던 순간에
그러니까 달러로는 이더리움이 한 900불에서 1000불 근처 정도 되더라고요. 만약에 이때 샀다면 그 이후로 어떤 수익률을 거뒀을까? 계속 강조드리지만 저점에 산 게 아닙니다. 이거는 거의 고점 근처에서 샀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과 5일 만에, 그러니까 좀 이례적인 경우죠. 이게 고점 근처였으니까 1월 13일, 한 일주일도 채 되지 않아서 무려 50% 가까이 올라 버립니다. 한 900에서 1000에 샀었는데요. 1400달러 근처까지 올라갔었다. 근데 이게 달러로 봐서 그렇지요. 사실 한국과는 좀 차이가 있었어요. 왜냐면 무슨 차이가 있냐면 18년도 1월 11일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박상기의 난이 일어나서 어, 저는요, 지금까지 뭐 숱한 위기가 많았었잖아요. 제가 마운트 곡수는 못 겪어봐서 잘 모르겠지만, 박상기의 난도 있었고, 20년 3월에 팬데믹도 있었고, 22년은 1년 내내 힘들었고, 뭐 24년도 나름 힘들었고, 현재도 힘들고 하잖아요. 근데 정말 힘든 것 딱 하나만 꼽으라면, 저는 박상기의 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떨어지는 속도는 20년 3월 팬데믹 그때가 최고였는데요. 그때보다 저는 이때가 더 무서웠어요. 왜냐하면 제가 정말 많은 돈을 넣어두기도 했었고, 업비트랑 빗썸에 넣어놨겠죠. 근데 한국에서 나름 힘이 있는 법무부 장관이 이런 거 다 바다 이야기 도박이라고 거래소를 싹 다 없애버린다고 하니까, 와, 이거는 정말 진짜 탈출은 지능순이 맞는 얘기죠. 거래소를 없애버린다면 당연히 돈을 빼는 게 먼저 아닐까요? 지금으로 치면 사실 그때가 더 무섭긴 했지만 미국의 뭐 스컷 베센트 정도 되는 힘 있는 사람이 거래소 싹 다 날려버려야 된다. 뭐 그런 느낌이라고 하면 이게 상상도 안 되겠죠. 아무튼 이때 그러니까 박상기의 난이 일어나서 업비트에서 이더리움 가격과 이 달러는 잘 맞지 않아요. 원화는 막 이제 다 도망가고 있었겠죠. 아무튼 의외로 단기간에도 이렇게 좀 많이 올라온 적도 있었고요. 근데 이례적인 경우라 생각이 들고 이제 좀 지나서 21년 5월에도 그리고 21년 11월에도 24년 3월, 25년 8월에도 여기 보시면 대략 4배에서 5배가 넘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다시 말씀드리면 저점에서 사서 이렇게 된 게 아닙니다. 거의 고점 근처에서 샀는데도 4배에서 5배의 수익을 꾸준히 유지를 할 수 있을 정도로 괜찮았다. 네, 단 조건이 있습니다. 제가 중요한 걸 빼먹었는데요. 그 이후로 마이너스 94%의 굴욕을 견딘 자들만이 누릴 수 있는 선물입니다. 이게요, 시가총액 2위가 마이너스 94%, 정말 겪어보지 않고는 이해할 수가 없는 엄청난 마이너스였는데요. 참고로 18년 12월 달에 이더리움이 최저점, 아직도 깨지지 않는 최저점이죠. 80불까지 떨어졌었어요. 한화 기준으로는 92,000원에 모셨습니다. 230만 원인가 240만 원까지 올라갔던 게 9만 원으로 떨어졌으니 그것도 시가총액 2위라는 작자가 이러고 있으니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근데 이거를 견딘 사람만이 뭐 거의 뭐 최고점 근처에서 샀어도 4배, 5배를 꾸준히 유지할 수 있었다. 그러니까 지금 변동성이 어마무시하다는 거를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는 겁니다. 즉, 마이너스 90% 이상을 저는 최소 2번 이상 겪어봐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실패하고 욕하면서 떠난 게 아니고요. 그 이후로 절치부심하면서 뭐가 잘못됐지? 내가 뭘 잘못했? 이걸 어떻게 견뎌내야 되지? 이렇게 경험을 좀 의미 있는 코인을 보유하면서 극복을 한 경험을 한 사람들만이 지금 눈을 딱 감고 매수를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게 이론상으로는 뭐 마이너스 90%뭐 견딜 수 있어 하실 수 있겠지만 위든 아래든 감당이 안 된다. 그래서 겪어본 사람만이 지금 저는 조금씩이라도 매수를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지금 모든 고래 그룹들이 아무튼 손실 중이라 그러고 시총 3위까지 내려가는 굴욕 중에서도 매수한 자가 있어서 몇몇 제가 소개를 해드려 보려 하는데요. 최근에 밝혀졌죠. 샤프링크라는 이더리움 DAT 기업이 있습니다. 뭐 비트마인과 스트레티지가 워낙 이제 앞장서서 가고 있기 때문에 뭐 그렇게까지 이제 앞 전면에 드러나고 있진 않은데요. 근데 이들은 우리가 좀 무시해서는 안 된다. 우리는 스트레티지든 비트마이든 굉장히 쉽게 평가를 하고, 너 뭐 잘못했어. 너 이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얘기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이분들은요, 정말 오랜 옛날부터 생존한 사람들입니다. 이 샤프링크도 조셉 루빈이라는 이더리움 공동 창립자가 지금 CEO로 있는 기업이죠. 아무튼 오랫동안 이 변동성을 딛고 살아남았으면
분명히 이유가 있고 강한 사람들이다. 그래서 비록 지금 뭐 크게 물려 있고 하지만 저는 주목할 필요가 있다 생각이 듭니다. 최근 들어서 샤프링크가 굉장히 오랜만에 이더리움을 매수했다라고 하는데요. 일단 6월 25일에서 26일, 한 2, 3일 전에 5,000개에서 한 1,570달러 정도에, 그러니까 지금 최근 이더리움 가격이 많이 떨어져서 이 정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최근 가격에 맞춰서 10,000개를 샀다. 이거는 이제 좀 맛만 본 것 같고요. 6월 28일에서 29일 무렵에 이제는 그 산 거에 거의 한 6배, 5천 개씩 샀었거든요. 5천 개가 한 6배 정도 되는 3만 개 정도를 역시 1,600불 근처에서 삽니다. 그래서 지금 최근 일주일 만에 무려 3만 9천 개나 되는 엄청난 양의 이더리움을 매수했는데요. 뭐 이렇다고 해서 이들의 평단이 뭐 드라마틱하게 떨어지진 않을 거예요. 아마 뭐 80만 개인가 90만 개 있기 때문에 아직도 절반 이상의, 반토막 이상의 지금 힘든 시기를 겪고 있지만 이들이 작년 10월 말에 매수를 한 이후로 지금 무려 8개월 만에 복귀를 해서 나름대로 힘을 주면서 매수를 힘껏 했다. 물론 손해긴 한데요. 이들이 왜 이걸 사고 있을까? 무슨 돈으로 샀을까? 요거를 한번 좀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들 말고도 여럿이 있습니다. 올해 험한 꼴을 당한 이더리움을 매수했던 큰 손들 현황을 일단 제가 잠시 다시 한번 요약을 해봤는데요. 이분은 에릭 부어이스라고 해서 쉐이프 시프트의 창립자다. 예전에 약간 어문도다라고 한번 소개를 해드렸던 기억이 나는데요. 이분으로 말할 것 같으면 2011년부터 비트코인이 10불도 안 됐을 때 매수를 했던 비트코인 오지, 오리지널 갱스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요, 엄청난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여간에서는 뭐 비트든 이더든 사고 파는 이 횟수가 적은데요. 참고로 이분이 25년 2월 달 무렵에 이더리움을 전량 매도했다고 예전에 소개를 해드렸죠. 근데 그게 최고점 꼭대기에서 판 게 아니에요. 아시겠지만 25년 7월, 8월, 9월 막 이때 이더리움이 최고점을 찍었지. 뭐 제 기억에 한 이더리움이 한 400에서 450만 원 그때 사이에 분할 매도를 다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고점에 못 팔았지만 이런 오래된 오지들이 움직였다는 게 좀 의미가 있다. 근데 그들이 26년도 2월, 3월, 특히 2월도 굉장히 안 좋았거든요. 2월 말에 한 10,000개 정도 되는 이더리움을 2,000불 정도에, 지금보다 훨씬 높은 가격입니다. 그리고 3월에도 2,100달러 정도에 23,000개를 샀고, 5월에도 2,900개를 2,284달러에 샀고, 그러니까 지금 가격보다 한 2, 30% 높은 가격으로 무려 36,000개의 이더리움을 샀네요. 그리고 역시 최근에 소개해드렸던 왕춘이라는, 지금 이 두 분 다 굉장히 젊습니다. 왕춘 님도 한 82년생으로 알고 있고요. 참고로 이분도 오리지널 갱스터인데, 에릭 부어이스가 10불 아래에서 샀다면 왕춘은 5달러 이하에서 샀던 정말 무시무시한 분들입니다. 지금 뭐 우주 여행도 하고 뭐 인생을 만끽하고 있지만, 자, 이분들 왕춘도 이제 F2풀 채굴 회사를, 세계적인 회사를 만들었고, 에릭 부어이스도 코인 지갑을 만든 다 유명했던 분들이거든요. 왕춘도 5월 초에 1,500불에 5,000개의 이더리움을 사고, 5월 달에도 7,000개의 이더리움을 사고, 2,300불이니까 꽤나 비싸게 샀었네요. 그리고 6월 말에도 무려 87,000개나 되는 이더리움을 한 1,700불 정도에 매수를 했다. 근데 이게 100%다 이더리움을 새로 샀다고 보이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거래소에 있는 것들을 이제 본인의 지갑으로 보냈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들고 있는 이더리움이 몇 개 섞여 있을 수는 있지만 아무튼 기록상으로는 무려 10만 개나 되는 이더리움을 본인의 지갑으로 옮겼다. 장기 보유를 하려고 한 거겠죠. 그래서 이분들이 정말 어마어마하게 샀는데요. 이 평단 보시면 지금보다 다 뭐 20%, 30% 지금 높은 가격이에요. 지금 산 것도 저점이라고 하지만 다 물려 있겠네요. 그리고 또 다른 익명 고래들도 뭐 3월경에 2,200달러쯤에 7,000개를 사고, 3월경에 뭐 2,000달러쯤에 11,200개, 11,900개 정도를 사고, 어마어마하게 샀는데요. 그럼 이분들은 지금 보면 다 물린 거고 다 바보들처럼 보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물린 채로 망하고 끝날 것인가? 글쎄요, 이거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요, 이들이 이렇게 지금 살 수 있는 원동력이 무엇일까? 이게 좀 궁금한 것 같아서 제가 마지막으로
정말 오랜만에 다시 한번 차트를 가져와 보려고 하는데요. 자, 이들이 일단 살 수 있는 이유는 2011년 이래로, 그러니까 2011년도면요, 비트코인이 뭐 정말 웬만한 밈코인 날뛰듯이 날뛰었던 그 시기부터 살아남았던 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분들도 오지라고는 하지만 얼마나 많은 이 변동성 앞에서 실수를 하지 않았을까요? 예전 소개해드렸지만 왕춘이란 분도 몇만 개를 초기에 그냥 팔아버리고 비트코인을요. 여러 시행착오를 겪었지만 그러니까 겪어오면서 이 경험이 쌓이는 거죠. 그러면서 이 코인의 말도 안 되는 변동성을 이론이 아니라 제대로 이제 실전으로 이해를 했기 때문에 아마 사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자, 이 차트 정말 오랜만에 가져왔죠. 한 10번은 제가 가져온 것 같은데요. 이더리움의 2017년도의 차트입니다. 무려 시가총액 2위였고요. 2011년은 제가 겪어보지도 않았고 아마 비트코인의 변동성이 이거보다 훨씬 심했겠지만 우리는 겪어본 걸 얘기해야 되니까 17년도에 무려 시총 2위에 정말 무시무시한 변동성을 다시 한번 소개를 해드리면 16년도 10월 달만 하더라도 이더리움이 한 2만 원 정도 했는데요. 7천억 원에서 마이너스 65% 떨어졌고 17년 1월 달에도 18,500원짜리가 무려 6,000원, 이 6,000원에 모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뭐 한두 달 만에 마이너스 65, 마이너스 68, 마이너스 68, 마이너스 58, 마이너스 73, 반토막, 마이너스 30, 39. 지금 이게 막 오래된 것도 아니죠. 그러니까 과거의 변동성은 정말 어마어마했습니다. 지금도 변동성 크다고 하지만요. 이런 말도 안 되는 변동성이 1년 안에 다 나왔다. 그것도 결국은 엄청나게 오른 우상향 속에서 나왔다는 게 저는 이 변동성이요. 정말 의미 있는 양을 들고 있지 않고는 이해할 수가 없는 이거는 이론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변동성이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2017년도에 제가 6,000원 파랗게 표시를 해놨죠. 6,000원짜리가요, 235만 원까지 무려 39,000%가 올랐는데요. 우리 17년도에 이더리움으로 뭐 주위에서 부자가 됐다거나 혹은 부자가 됐다는 뉴스 자체를 본 사람이 있을까요? 아마 거의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 변동성을 직접 겪어본 사람들은 혀를 내두르면서 욕하고 떠날 거거든요. 즉, 뭐, 4만%가 올랐지만 이건 감당이 안 된다. 이 오래된 분들도 감당이 안 될 정도로 이거를 이해하는 게 쉽지 않다. 근데 이게 지금 잡코인 얘기하는 게 아니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시총 2위의 이더리움이 마이너스 94%도 겪었고요. 지금 한 해에 얘기하는 겁니다. 플러스 39,000%도 가능한 게 코인의 변동성이다. 이게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욕하고 떠나는 게 사실은 99%의 정상적인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얘기다. 즉, 위아래가 이 변동성을 준비 운동도 안 하고 들어오시면요. 이거는 철인 3종 경기에 준비도 없이 그냥 슬리퍼 신고 온 격이다. 뭐 돈을 버는 게 문제가 아니고 아예 생존이 불가능하다. 그래서 가벼운 마음으로 하시기에는 쉽지 않다. 우리 오전반 제 형이 계속 하는 얘기가 있죠. 코인 웬만하면 준비 없이 투자하시면 안 된다. 이게 생존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가 정말 이 말도 안 되는 변동성 때문에 기회도 있지만 대부분은 떨어져 나간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들은 그럼 어떻게 힘들 때 매수를 했을까? 요게 관건이잖아요. 물론 어렵긴 하지만 그래도 좀 배워볼 게 있을 것 같아서 잠깐이나마 시가총액 2위를 했던 테더의 힘이 근원이 어딘지를 제가 한번 스트레티지랑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큰 회사들이기 때문에 우리랑 좀 무관해 보일 수는 있지만 그래도 배울 점이 있거든요. 지금 최근에 테더는 잘 나가고 있지만 스트레티지는 계속 위기를 겪고 있죠. 그 이유가 그러니까 전체 자산을 100이라고 한다면요. 테더는 현금이나 국채나 레포 시장에 무려 73%의 돈을 집어넣습니다. 물론 미국에서 시켜서 국채 사라고 하니까 많이 사둔 거긴 하겠죠. 그럼에도 뭐 T빌이라든지 뭐 오버나이트 텀, 뭐 영레포 등등을 현금 자산을 많이 쌓아놨는데 스트레티지는 불과 지금 2.7%밖에 없어요. 그것도 최근에 지금 늘려놓은 게 1.4 빌리언 달러죠. 2.7%의 현금은 글쎄요. 조금 위태위태해 보이긴 합니다. 그리고 테더는 비트코인 많은 줄 알았더니 생각보다 적네요. 3.6%밖에 없는데 스트레티지는 무려 94%의 몰빵을 해놓은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걸 보려고 한 게 아니라 이 밑에도 중요한데요.
테더는 금을 무려 10%가 넘는 비중, 그러니까 세계 최대 민간 금 보유 기관 중에 하나, 금도 많이 빵빵하게 가져놨고요. 또 상장 주식이나 비상장 지분도 물론 4.3%밖에 되진 않는데요. 비트코인보다 많이 들고 있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사실 이걸 보여드리려 한 건데요. 럼블이라는 영상 플랫폼에도 투자를 해놓고 남미의 무슨 농업, 이 농장 이런 지분을 사놨거든요. 신재생 에너지. 그리고 AI 데이터 센터도 사놓고 무슨 유벤투스의 풋볼 클럽 지분도 사놓고 금광도 사놓고 이런 식으로 해지 자산들을 꽤나 분산을 시켜놨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죠? 뭐 이 비트코인이나 금이나 상장 주식도 해지 개념으로 해서 많이 사놨다. 근데 스트레티지는 지금 뭐가 좀 위험합니까? 스트레티지가 위기를 겪은 이유는요. 자산 규모는 굉장히 큰데 스트레티지든 STRC든 비트코인이든 재산 모두가 한 방향을 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냥 비트코인이 떨어지면 자동으로 다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나마 방어할 수 있는 게 현금인데 그게 2.7%밖에 없다. 그것도 대출을 워낙 많이 받았기 때문에 이거 배당 주기 바쁘죠. 이자 갚기 바쁘고. 그래서 위기를 겪고 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드리는 말씀은요. 우리가 테더를 따라하기는 어렵죠. 돈이 적으니까. 그렇지만 나만의 장기 생존할 수 있는 원칙을, 포트폴리오를 반드시 갖춰야 된다. 그게 각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저는 제 거를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 비트이더를 50% 이상 가져가셔야 된다. 그리고 알트코인은 저 같은 경우는 워낙 과거에 힘들어 봤으니까 아무리 좋아도 5% 이상은 가져가면 힘들어진다. 오히려 올라가면 그냥 싹둑 자른다. 예를 들어서 한 알트코인이 한 5% 갖고 있었는데 12%까지 내 비중에서 올라갔다. 뭐 한 7% 정도는 오를 때마다 쳐내는 거죠. 뭐 이런 식으로 관리를 한다. 그리고 현금 10%도 유지를 하려고 노력을 했지만 현금이 이 예상치 못한 조정이 오면 순식간에 동나더라. 그래서 해지 자산을 글쎄요, 저는 한 5에서 10% 정도면 적당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해지 자산을 한 2, 3년 전부터 좀 강조를 드렸는데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말 재미없는 시기에 제가 얘기를 하거든요. 사람들이 잘 듣지도 않고 오히려 욕을 하죠. 삼성전자, SK텔레콤, SK이노베이션, 쿠팡, 유나이티드 헬스, 아이렌 이런 걸 소개해드렸던 이유는요. 이걸로 저는 크게 올라서 돈을 벌려고 한 게 아닙니다. 자랑을 하려고 한 건 더더욱 아니고요. 제가 과거에 얼마나 많이 후두려 맞아봤으면 이 변동성이 어마어마하다는 걸 많이 체험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코인에 비해서 덜 떨어지는 게 무엇인가? 현금은 녹아버릴 거 아니에요. 안 움직이는 건 무엇일까? 반대로 코인과 갈 만한 것들은 무엇인가? 저는 그거를 사고 싶었던 겁니다. 왜냐하면 과거의 그 경험이, 변동성의 경험이 저를 움츠려들게 만들었던 거죠. 물론 멘탈이 좋으신 분들은 해제가 필요 없을 수도 있는데 아마도 대부분은 저와 비슷하지 않을까. 그래서 오래 투자는 했지만 코인의 변동성은 지금도 저도 아프고요. 그리고 덜 아프고 싶어서 그냥 현금 비스무리한 해지를 이건 그냥 현금 대용입니다. 현금이 막 두 배, 세 배 오를 거라고 막 환율이 올라서 뭐 기대를 하시는 분은 없겠죠. 저는 그렇게 해서 떨어질 때마다 오히려 제가 사고 싶은 코인을 매수하려고 이거를 갖고 있는 거지 이걸로 부귀영화를 누리고 막 많이 살려고 한 건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결론을 내렸는데 여러분들도 본인만의 원칙이나 전략을 세우시길 바래서 계속 반복해서 좀 잔소리를 드리고 있다는 거 좀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결론을 맺어보면요. 벤저민 그레이엄이 이런 얘기를 해서 좀 공감이 돼서 가져와 봤는데요. 투자는 IQ와 통찰력 혹은 기법의 문제가 아니라 원칙과 태도의 문제다. 약간 이상하게 들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투자로 성공을 하려면 각종 온체인 분석도 잘하고 뭐 차트나 뭐 RSI나 이 엘리어 파동이나 매크로 방향도 분석을 할 만큼 똑똑해야 되고 또 미래에 앞으로 어떤 큰 흐름이 어떤 시점에 도래할지 읽어내는 통찰력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죠. 이거 다 맞는 말처럼 보입니다. 근데 그레이엄은 다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최근에 주식 불장에 가장 돈을 많이 번 분들의 연령대가 최근에 나왔었죠. 70대 이상의 남자 어르신이었어요. 심지어 여자도 아니었어요. 모든 연령을 통틀어서 여성이 1위인데 70대 이상은 남자가 1위를 하는 특이한 현상이 있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그들이 민첩하게 대처를 하고 통찰력이 뛰어나서 미래를 준비하고 대응을 하고 뭐 그렇다기보다는 아마도 힘들 때도 그래도 한국 1위 기업이 설마 망하겠어? 삼성은 망하지 않을 거야. 그리고 반드시 회복할 거야. 라는 약간은 원칙이라고 하기도 애매한 이 원칙을 지키면서 근 15년간, 뭐 수십 년간 사실 삼성 뭐 하이닉스 재미없었잖아요. 이 숨도 안 쉬는 것 같은 국장의 암흑기를 견뎌낸 달콤한 보상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 지금 힘든 시기이지만 내 투자 원칙과 태도를 점검해 보면서 이 힘든 시기 함께 잘 극복해 가시길 바라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시청 감사합니다.